겨울은 이처럼 계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엄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혹독한 겨울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윈터링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영국 작가 캐서린 메이가 쓴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지난주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 사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 이후로 저도 매일 속보와 SNS를 들여다보면서 일상이 무너졌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 그리고 걱정 속에 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만일 계엄 해제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방송조차 제가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토요일에는 젊은 학생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100만에 이르는 인파가 여의도에 모여 국회의 탄핵 결정을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여당의 투표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이처럼 계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엄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죠.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영국 작가 캐서린 메이가 쓴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사실 이 책을 저는 재작년쯤에 처음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인지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제 마음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다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인 겨울을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겨울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 책이란 게 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읽을 때는 저자가 쓴 내용이 공감도 많이 되고 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자 캐서린 메이는 영미권 문단에서 인생에 대해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로 칭송받고 있는 에세이스트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이 책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를 보면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죠. 얼마 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힘겨운 순간, 그것을 저자 캐서린 메이는 겨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일을 윈터링, 즉 우리말로 하자면 겨울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영어 원제가 바로 윈터링입니다. 저자가 갑자기 실직과 남편의 입원 그리고 아들의 등교 거부를 겪게 되었듯이 인생에서 우리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고 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겨울이 다가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 겨울은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옵니다.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가 마침내 끝난다든지, 부모님이 나이 듦에 따라 점차 돌봄의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과 같지요. 그러나 어떤 겨울은 몸소리 쳐질 정도로 아주 갑작스럽게 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가족 중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겨울이 인생에 딱 한 번만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 번 닥치기도 하고 그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면 십수년에 이르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오든 인생의 겨울은 결코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매우 고통스럽고 또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겨울이 분명히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겨울나기, 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되며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요. 겨울이 닥치면 대부분이 수치심에 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혼자 속으로 고통을 사귀며
그러다 보니 기존에 다른 사람과 가졌던 관계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외로워지죠. 하지만 저자는 이 시기를 이처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겨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해요. 겨울을 온전히 느끼면서 겨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죠. 겨울도 역시 우리의 삶인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의 챕터는 총 6개인데요. 각각의 챕터가 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요.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겨울나기를 행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겨울나기란 그야말로 이중적인 의미예요. 진짜 계절로서 한겨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험난한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8월부터 월동 준비를 하는 핀란드 사람이라든지 11월부터 1월까지 아예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노르웨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병이라든지 실패, 고립과 절망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쇄신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암울한 나날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봄을 향해 다시 도약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는 평균 기온이 2도인 니민카 지역 출신이다. 7월이면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지만 1년의 반 가까이가 영하의 날씨이고 1월에는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런 겨울은 미리 대비해야만 한다. 핀란드에서는 언제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해? 8월. 한네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한다. 8월이라고? 사실 거의 7월부터지. 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두어야 하거든. 추워진 다음에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를 해? 하고 그녀가 말문을 연다. 집안에 고칠 때가 있으면 전부 손을 봐두어야 해. 눈이 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 지붕이 샌다거나 뭐 그런 것들. 배관을 단열재로 싸기도 하고 말이지. 우리나라는 배관이 지하에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핀란드에선 쓸모없는 일이야. 오, 그렇구나. 나라면 2월까지 견디기는커녕 9월도 못 버틸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장작을 패두고 차곡차곡 쌓아놓아야 해. 겨울용 타이어도 사야 하고 케이크를 구워서 냉장고에 채워두기도 해야 하지. 누가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커피와 함께 내가야 하니까. 언제나 손님을 환대할 준비를 해두는 건 중요한 일이야. 물론 겨우내 먹을거리도 모아두어야 하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한네의 눈이 반짝거린다. 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듯 핀란드인들도 피클과 저장식품 만들기의 달인이다. 핀란드의 요리는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주를 이룬다. 한네는 여러 가지 열매와 버섯을 따러 여름여행 다니던 때를 한 해 중 최고의 날들로 기억한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샌드위치를 싸서 야외로 나가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따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작업을 하며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다. 증조 할머니까지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핀란드는 겨울에 많이 어두워? 내가 묻는다. 응. 물론 우리가 북극권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매일 햇빛을 보기는 해. 하지만 일조량이 별로 많지 않고 밖은 엄청 추우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우선 잠을 더 많이 자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체내 시계가 변하니까. 몸은 1년 내내 계절에 따라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여름에는 한밤중에 세차를 한다고들 하는 말이 맞아. 겨울이면 온기를 유지하고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은 타고난 습성상 변화에 늘 대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월동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막을 수는 없다고요.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쓸모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겨울의 매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결국 겨울 자체를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보다 겨울은 한 땀 쉬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름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자기 자신과 삶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점검할 수 없는 시기라면 겨울은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상황을 큰 그림 속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기인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나 명상입니다.
또 겨울은 우리가 미뤄두었던 책을 읽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는 영국과 북유럽의 여러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겨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라든지 술록이나 야생 늑대, 겨울잠을 자는 작은 동물들, 그리고 차가운 밤바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두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늑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늑대들을 추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가 편집한 문집에 출간 파티에 온 내 친구의 친구였다. 그의 출연 이후 나는 장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에는 급격히 관심이 식었다. 그런 탓에 내가 세심하게 관리해온 그 책의 저자들도 스스로 살 도리를 찾아야 했다. 단연코 관심의 주인공은 늑대 남자였다. 그는 늑대처럼 살고 늑대처럼 생각하고 늑대들이 하듯이 그들이 사는 지형에 융화되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산속에서 혼자 지내며 이 위대한 포식자들을 찾아다니는 생활을 수년간 계속해오는 동안 그의 감각은 인간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늑대들의 특질을 체화했다. 늑대처럼 된다는 것은 조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집중력이 높으며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눈빛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솔직했다. 그의 옆에 있자니 나는 온통 만들어지고 꾸며진 완전히 경박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내가 길든 동물이라면 그는 야생동물이었다. 내 안에 어떤 날 것 같은 부분은 뭉툭하게 뭉개진 것이다. 대륙을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경험 끝에 그는 늑대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늑대들은 어디에 살건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늑대 개체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학살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늑대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정부 당국은 늑대들이 덫에 걸리고 총에 맞고 독살되고 두들겨 맞는 것을 방관한다고 한다. 늑대의 죽음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철저한 믿음 속에 미신적인 의식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라고 그는 내게 말했다. 늑대는 섬세한 감정을 지닌 예민한 동물이고 훌륭한 부모이자 헌신적인 자식이다. 늑대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가축을 공격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박멸한다면 우리에게 남을 결과는 무엇일까? 해와 달이 우리의 사고의 근원적인 요소인 것처럼 늑대는 우리 집단적인 정신의 일부이다. 1월의 보름달은 전통적으로 울프문이라고 불린다. 굶주린 늑대들이 숲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오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또한 늑대 새끼들이 아직 어려서 늑대 무리가 가장 취약하고 양질의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중세 늑대 사냥철의 시작이기도 하다. 실제로 앵글로색슨족 왕들이 주요 영주들에게 매년 늑대 가죽을 곡물로 바치게 하거나 범죄자에게 일정한 양의 늑대 혀로 사회에 대한 빚을 갚도록 한 기록이 남아있다. 어떤 마을은 늑대들을 잡기 위해 늑대 구덩이를 깊이 파놓기도 했다. 서퍽 지역의 울핏 마을은 늑대잡이 구덩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앵글로색슨 법에서 범법자는 천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든 죽일 수 있었기에 그들은 늑대의 머리로 불렸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목 주위에 잘린 늑대 머리를 매달아 황무지에 버리는 옛 관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인간을 늑대로 만드는 것은 모욕의 극치였다. 인간성과 그에 수반되는 인간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자가 겨울나기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기를 더 잘하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이 직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간은 순환적이다. 물론 우리가 점차 늙어간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낙관론과 회의론, 자유와 구속의 국면들을 거쳐간다. 모든 것이 쉬워 보일 때가 있다가도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가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제쳐둔 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듯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언젠가는 지나간 역사가 된다. 그 순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지난번엔 배운 것들을 통해 이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간파하는 요령도 깨우친다.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생존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 또 그 다음 행동을 취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 행동이 다시 기쁘게 느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혹독한 겨울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윈터링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